자, 반갑습니다. 빅점프 1호 독서의 시즌 4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강사, 미래 창조를 돕는 코치, 최고 강한 돌 최강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즌 4 OT가 되겠습니다. 자, OT는요 이렇게 상호 인사, 또 빅점프 독서회 소개, 그다음에 1호 독서회 체험, 그리고 시즌 4 운영 계획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호 인사인데요. 제 인사는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혹시 실명이 아니신 분은 실명으로 우측 상단에 점 3개 누르시고, 실명으로 이름 바꿔주시고, 다음 채팅창으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이름, 현재 하는 일, 나에게 독서가 중요한 이유, 독서 모임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최강석 비즈니스 코치, 코치 양성 3. 지속적인 성장 컨텐츠 개발 4. 14일째 토요일 새벽 모임 참여 중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적어서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빅점프 1호 독서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이나 배경을 좀 떠나서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책 읽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이런 분들 계시죠. 독서 모임 나가고는 싶은데 밖에 나가기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계속 이제 2년째 계속 유행이고 최근에도 또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참 사람들 만나기가 걱정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인증 비즈니스 코치와 함께 주제별 온라인 독서 모임을 하시는 건 어떤가 이런 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언택트 시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온택트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성장 기회의 어떤 그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존의 인증 코치들에게는 이제 가만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 또 독서회 이런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6가지 특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 온라인 환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낮은 비용, 높은 접근성이 이제 강점이죠. 저희 이제 모임에 해외에서도 접속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접속을 하고 계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상호 책임 관계를 가지는 독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또 같이 독서를 하는데 매월 공통 독서 한 권, 그 다음에 자율 독서 이렇게 그리고 매주 1회 우리 줌으로 일요일 날 새벽에 정기 모임을 가지고요. 매일 진행한 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이거 읽었다.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게 괜찮더라. 이런 것들 서로 또 공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상호구조.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식기업가 분들이 많으시죠. 또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또 자기의 브랜드를 좀 더 만들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SNS에 독서 관련 글을 게시하거나 뭐 유튜브 이런데 뭐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우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서로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 서로 눌러주는 걸로 SNS 상호 구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독서 요약이라든지 독후감, 도서 정보, 독서 일지 양식, 또 문서,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을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 이런 날 있잖아요. 오늘 도저히 피곤해가지고 독서 모임 참여하기 힘들다. 또는 어디 뭐 이제 지방 출장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여의치가 않다. 또는 깜빡해서 일요일 날 아침 정기 모임을 놓쳤다. 이럴 수가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편집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으로 동영상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 자료들도 구글 클래스룸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완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나름 차별화된 독, 찰, 행, 하 독서 코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읽고, 그죠? 그 다음에 함께 통찰을 나누고 이때 코칭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코칭 질문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소외실별로 서로 이제 나눠져서 코칭 대화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건 이제 구글의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다음 한 주 동안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그다음 돌아오면은 실행한 것들 또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축하의 시간을 가지고 또 책 읽고 이런 식으로 이 루틴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삶의 변화가 없죠. 뭔가 책을 읽었다면 거기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그리고 구체적인 뭔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책 읽은 어떤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호 독서회 체험을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책은요, 지난 시즌2에서 나눴던 책이에요.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모르는 것을 아는 힘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그러셨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Think Again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을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는 틀렸을 때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것. 여기 이제 책 표지에 보면은 성냥개비가 있고 이렇게 성냥개비 있는데 불이 붙은 게 아니고 물이 있어요. 물 그죠? 요거 좀 특이하죠. 디자인이. 예. 여기 이제 의미하는 것은 여기 내용 중에 겸손과 확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겸손과 확신의 어떤 그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 think again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확신이 불이라면 겸손은 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표현한 메타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애덤 그랜트는 하버드대 심리학과를 수석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교 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미시간대에서는 이제 박사를 취득하고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입니다. 7년 연속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은 최연소 종신 교수이기도 하고요. 테드 강연 또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고, 기존에 이 오리지널스, 기브앤테이크 이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그리고 인기 팟캐스트의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동기부여, 또 관대함, 창의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이번 이 책을 쓰기 위한 연구 조사 끝에 다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경영사상가 10명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브 선정 40세 이하 지도자 40인에 뽑혔고요. 탁월한 과학적 성취를 인정받아서 미국 심리학협회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으로부터 상도 받은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제 책을 쓰는 저자들 중에 보면은 자기는 잘 모르면서 남들 얘기 갖다 쓰는 경우도 왕왕 있고, 또는 이론적인 건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취약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허점이 좀 있는데, 이분 제가 좀 허점을 비벼보려 했더니 허점을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5년 만에 신작이다, 이렇게 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가 지금보다 더 필요한 때는 없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2년 전만 하더라도 2019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2년 뒤에 이렇게 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메타 크리에이티비티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는 창의성인데 이것의 그 상위 개념에 메타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를 흉내를 내게 됐기 때문에 메타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데, 이때 핵심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보는 거. 두 번째는 다른 관점으로 질문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 크리에이티비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라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 이제 추천사가 있죠. 데니얼 카너먼, 이 부분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 경제학자죠. 네. 그리고 뭐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이제 리더 연기등을 쓴 저자, 또 잘 아시는 빌 앤 멜린다 게이츠, 또 식센스를 만든 영화 감독 나이트 샤말란, 이런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추천사도 빵빵하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제 OT 시간에 나눌 것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1장은 우리 마음속에 전도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과학자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네, 흥미롭지 않습니까? 전도사, 검사, 정치인, 과학자는 무엇인가? 자, 2장은 안락의자 쿼터백과 가면을 쓴 사기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쿼터백이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시지만 실제로는 쿼터백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 책 내용은 안락의자 쿼터백이 더 위험한 걸로 나옵니다. 제3장 틀렸을 때 느끼는 기쁨. 틀렸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한다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을 때 희열 이런 게 또 희열이 있대요. 뭔 얘기인지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독서 노트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노션으로 제가 정리해 둔 거를 가지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남은 시간은 5분. 시험 시간은 거의 끝나가는데 한 문제가 계속 걸립니다. 평소에 여러분이라면 최초의 직감을 믿고 답을 그냥 두시나요? 아니면 답을 바꾸시겠나요? 일반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의 4분의 3은 답을 고치면 틀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3명이 다수의 논문을 토대로 검토해 보았을 때 모든 논문에서 답이 바뀐 경우 가운데 다수가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답을 바꾼 학생의 4분의 1만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뀌었고,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뀐 경우는 절반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한번 결정한 걸 다른 답으로 바꾸는 걸 꺼려하고 자기 판단을 높은 수준으로 확신할 때만 답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답을 바꾼 결과라기보다
답을 바꿀지 말지 한 번 더 생각해 본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미 결정한 답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망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구두쇠라고 지적하는데 새로운 걸 붙잡고 어렵게 쩔쩔매기보다는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에 안주하는 손쉬운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옷이 유행에 맞지 않으면 주저없이 새 옷을 주문하지만 대상이 지식이나 견해일 때는 기존의 것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윈도우 95를 쓰는 사람을 보고 비웃지만 1995년에 형성되었던 자신의 견해는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20년 전 한 심리학자가 사람은 생각하고 말할 때 전혀 다른 직업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일단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가 옳음을 입증한 논거를 줄줄이 늘어놓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재빨리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연설이나 언론 플레이, 로비를 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하죠. 이런 직업 모드를 취하는 데는 큰 리스크가 있는데 각각의 직업 모드에 심취한 나머지 자기 의견이 과연 자신의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지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직업 모드는 과학자 모드입니다. 과학자라면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의 한계를 끊임없이 인식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당연히 의심해야 하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기존 데이터의 견해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죠. 우리는 과학자 모드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대응하며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 여러 이유를 찾고 자기가 배운 것을 근거로 자기의 생각을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다시 생각하기가 지금보다 더 필요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Think Again.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리지널스의 애덤 그랜트가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이나 의견은 버리고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확신의 편안함보다 의심의 불편함을 강조하는 이 책은 애덤 그랜트 특유의 풍부한 지적 사례와 유쾌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인과 개인 사이, 집단 차원의 다시 생각하기를 설명하며 사고의 유연성 및 기민성을 촉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버릴 시점을 아는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핵심적인 그 서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소개한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1장, 우리 마음속의 전도사, 검사, 정치인, 그리고 과학자라는 내용인데요.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이 진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네, 인생이 바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뭐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최초의 직감이 아닌 두 번째 생각. 요거는 이제 앞에 동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요즘에서 더 필요한 이유가 지식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2011년도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소비한 정보의 양은 그로부터 25년 전에 비해 5배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이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데 25년 걸렸다는 거예요. 1950년에는 의학계의 지식이 2배로 늘어났는데 약 50년이 걸렸고요. 1980년이 되면은 7년으로 줄어들고 2010년에는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2030년이 앞으로 되면은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데 3일밖에 안 걸린대요. 3일이 되면 기존 지식의 2배가 됩니다. 2배가. 엄청나죠. 이제 미래학자 버그민스터 플로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신속하게 자기가 가진 믿음을 의심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맞다, 당연히 이렇다라고 생각한 것이 완전히 뒤집히는 어떤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따고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어떤 이론들이 학계에 또 제출이 된다는 거예요. 구닥다리 사실들을 버리는 편이 가장 좋은 적신적인 화석이다. 그러니까 이 구닥다리 어떤 생각들이 이게 화석이다. 이미 지나간 화석이다. 잠깐 동영상에 나왔던 세 사람의 사고방식이 요거는 이제 심리학자 필립 테틀록이라는 분이 얘기를 한 건데요. 사람들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을 할 때 흔히 전혀 다른 직업인 세 사람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전도사, 두 번째가 검사, 세 번째가 정치인의 어떤 모두로 가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는 앞에 동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기 믿음이 위험해질 때 설교를 계속 하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설득을 시키려고. 네. 우리 그런 경우 많죠. 특히 이제 어, 어, 그좀 조직에서 윗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칼. 검사의 칼은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그 놓은 거를 늘어놓는. 예. 자, 정치인은 이제 자기가 이제 다른 사람 동의를 얻어야 할 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조작을 한다. 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대신에 과학자의 고글을 쓰는 것을 권합니다. 자, 과학자의 고글은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호기심, 세 번째 보완, 이 세 가지 고글이 필요하다. 의심이 뭐냐면은 과학자라면 자기가 아는 것을 당연히 의심해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어, 라는 거죠. 호기심은 자기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보완은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견해를 계속 보완,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학적 사고의 관점에서 전략은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고객과의 면담은 여러 가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최소 실행 가능 제품과 시제품은 그 가설들을 시험하는 실험이 되고 이럴 때 기업가의 과제는 결과를 엄정하게 측정하고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요즘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활용하는 접근법이 에자일 접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자일 접근법. 에자일은 이제 민첩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의 워터폴 방식, 즉 포커스 방식으로 이제 짧으면 6개월, 길면은 몇 년씩에 걸리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빨리 고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욕구에 맞춘 최소 실행 가능 제품. 예를 들어 우리가 카카오톡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능이 뭘까요? 바로 무료 문자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료로 문자를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 실행 가능한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에자일 방법론에서 스프린트 어떤 주기를 에자일이 한 번 도는 거를 스프린트라는 기간으로 설정하는데 이 스프린트 기간이 보통 이제 한 달짜리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으면 한 달 지나면은 열심히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지나면 계속 이제 이렇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네,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에 해당하는 시제품 또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그걸 많이 쓰는지 반응이 어떤지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에서. 자,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기업을 운영했던 회사들의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평균 1만 2천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고요. 2배가 넘는 속도로 매출을 만들어냈고 고객들도 더 빠르고 쉽게 끌어들였다. 그래서 요즘 이제 창업을 할 때 특히 벤처 창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애자일적 접근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그로스 해킹을 기본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그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이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회색으로 된 게 통제 집단인데 통제 집단은 기존의 방식으로 그냥 내가 맞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고수하는 잘 변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죠. 과학적 사고 집단이 바로 이제 검은색이고요. 그래서 연평균 총수익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다음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갈아타는 비율을 봤더니 역시나 과학적 사고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많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체인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특히나 이제 벤처 창업을 했을 때 그게 실제로 고객들한테 먹히고 어필할 것인지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 굉장히 어떤 모호한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안 해봤던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렇게 과학자적인 마인드, 태도를 가지고 애자일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미 이제
지난 수년간에 대략 한 10여 년간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똑똑하다는 게 진짜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헛똑똑이라는 우리 말 표현이 있죠. 선무당, 선무당, 이 사람 잡는다 할 때 그 선무당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상의 패턴을 보다 빠르게 그냥 인지를 해버려서 됐고 이렇단 얘기네. 그리고 빨리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결론 내리면 잘 생각을 바꾸지 않죠. 실제로 기업에 가면은 우리 기업의 조직 리더들이 이런 리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은 좋지만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큰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가 될 때, 그때 이제 원래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회사가 아마 모토로라인가 IBM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옛날에 한번 비워봤으니까 안 먹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노키아 같은 회사는 아유 그거 저기 누가 쓰겠어? 그리고 기존의 피처폰을 보수를 했죠. 국내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거를 시장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뒤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개발에 착수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갤럭시라는 모델을 출시를 하죠. 그 뒤에 LG전자가 원래는 이제 이 맥키지 컨설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맥키지 컨설팅에서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스마트폰에 그로 진출하는 게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영진이 그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그 경영진이 회장단이 사장단이 LG전자 역대 가장 큰 사업적 성과 매출을 내던 사장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잘해왔는데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미루다가 삼성전자보다 약 3개월 정도 늦게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삼성 뒤를 꽁무니와 쫓아다니다가 결국 올해 4월 달에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문을 닫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것이 보면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을 다시 생각을 물론 했지만 그 타이밍이 좀 늦은 것 때문에 계속 이제 후발주주로서 시장을 뭔가 좀 영향을 못 미치다가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되다. 또는 그런 변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버린 노키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사례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수정 보완하는데 그만큼 더 애를 먹죠. 왜냐하면 난 잘났으니까. 그죠? 자, 자신이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는 확정 편향. 그러니까 내가 이렇다라고 정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게 이제 확정 편향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소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편향이 사람들의 지능 활용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 특히 구성원들의 지능을 일그러뜨려서 진리에 저항하는 무기로 만든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처럼 생각하려면 활발하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냥 열린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발한 열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는 여러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 자기가 배운 것을 근거로 자기 생각을 새롭게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고 이런 태도를 활발하게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 모드로 들어가야만 사고의 민첩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고 심리학자 미하일 칙센트미아 이 사람이 이제 그 플로우라고 해서 몰입이라는 책을 쓴 그 굉장히 유명한 긍정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을 구별한 요소는 바로 지적 호기심과 개방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명 과학자들이 다른 동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바로 이런 인지적 유연성, 우리가 속칭 이제 뭐 유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런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유연성이 뛰어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끊임없이 벌여라. 다시 생각하기는 지적인 겸손함, 즉 자기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생각이 사이클은 겸손함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생각을 의심을 해보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런 거죠. 과다한 확신 사이클은 자기의 자부심으로 인해서 확신이 강화되고 확증 편향과 소망 편향이 더 이제 증가하게 됨으로써 역시 내 말이 맞았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거죠. 과학적 사고는 자부심보다는 겸손함을, 확신보다는 의심을, 종교에 따른 신경 끄는보다는 호기심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가 과학적 무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생각의 사이클은 무너지게 되고 과도한 확신 사이클이 작동하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생각이 싫다면서 대는 핑계, 야, 그거 여기서 안 먹힐 거야. 내가 해봤는데, 예, 내가 잘 아는데 해봤는데 아니야 그거. 예, 그거 너무 복잡해. 아이, 또 신경 쓰지 말자. 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바꿀 이유가 뭐 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 인간의 뇌는 좀 게을러요. 그래서 가능한 생각을 좀 적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지식의 저주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것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는 거죠. 좋은 판단은 자기 마음을 여는 기술과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기는 점점 더 중요한 습관이 되고 있다. 라는 말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안락의자 쿼터백과 가멜슨 사기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과도하게 확신을 갖는 것을 안락의자 쿼터백.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미식축구는 아닙니다만 일반 축구를 볼 때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야, 거기서, 저렇게 뗐어야지. 감독 뭐 하는 거야? 야, 박지성이 저 집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축구 제대로,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제대로 교육도 안 받았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거기 뛰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보다, 또는 거기 감독보다도 더 잘 아는 것처럼, 온갖 이렇게, 뭡니까? 분수를 뜯고 있죠. 네. 자, 이런 걸 이제, 안락의자 쿼터백이라고, 비유를 들은 거고요. 가면을 쓴 사기꾼이라는 것은 진짜 사기꾼이라기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을 떨고 나는 부족해. 나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제한하는. 그래서 이제 가면을 쓰고 있다. 나는 그거 몰라요.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다라고 생각합시다. 요다. 스타워즈에 보면 요다가 나오죠. 요다를 보면은 독색의 피부에 쭈그렁 망탱이로 나이가 뭐 800살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키도 작고 짝대기 짚고 다녀 이렇게 이렇게 짚고 다녀.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보잘것없게 생각하죠. 근데 알고 보면 어때요? 위대한 제다이의 스승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외모로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뛰어난 실력을 감추고 있는 거죠. 자, 찰스 다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가 지식보다 더 자주 확신을 안겨준다. 즉,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찰스 다윈이 하고 있습니다. 안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인지 능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자기 신체에 분명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 못하는 증상이라 그래요. 자기 몸에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증세라 그래요. 이 이유가 뇌 후두엽 손상, 뒤쪽 부분에 후두엽 손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도,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지식이나 의견 안에서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죠. 블라인드 스팟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우리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죠. 그리고 거울과 센서를 조정해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그리고 후전할 때는 살펴보고 거울에 비치지 않는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살펴보고 빵 한번 이렇게 크락션을 눌러준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드시 블라인드 스팟, 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겁니다. 그래서 맹점을 인식하고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조정할 방법을 배워야 된다. 두 개의 증후군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알라의자 쿼터백 증후군, 확신이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가면 증후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 이 역량이 확신을 초월하는 거죠. 즉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좀 부족해요. 이게 이제 가면 증후군입니다. 확신의 이상적인 수준은 이 안락의자 쿼터백과 가멜슨 사기꾼 사이에 어떤 지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최적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만함의 무지라고 해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가장 큰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을 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네, 우리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라고 한 이 얼핏 이제 좀 알기 시작했을 때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도가 아직은 부족할 때 이제 좀 알기 시작했을 때 이 자신감이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볼링 치면 그렇잖아요. 볼링 처음에는 내가 잘 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굴려보니까 뚜루룩 굴려가더니 스트라이크가 땅 터져.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구만 볼링. 이걸 못 넣어 그냥 굴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이제 굴리죠. 네.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자, 특정 분야에서 덜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분야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희 아내가 운전 이제 제대로 배우기 전에 제 옆자리에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운전 뭐 좀만 배우면 당신만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식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운전 막 배우더니 힘들다고. 그 제가 운전 연습한다며 이제 당신 뭐라 해야지 그러면 피곤해 당신 뭐라 연습은 안 하고 빨리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이제 CEO도 있죠, CEO. 각 나라의 CEO들을 갖다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CEO들의 이렇게 좀 블러핑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트럼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역량을 과대 포장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평가 평균점하고 객관적인 평가 평균점을 이렇게 봤더니 다들 실제 객관적인 그 점수보다 다 스스로 더 높게 줬다는 거예요. 가장 높게 준 나라가 어디냐 보면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남미 지역의 CEO들이 자기를 과대 이렇게 하게 과한 자신감, 확신, 자기를 이제 과대 포장하는 경향성이 있더라. 그 얘기고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냥 아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건 실제로 아는 건 아니죠. 예. 모르는 거와 아는 것은 중간 어떤 회색 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리석음이라는 산 정상에서 표준이라는 내용에서는요. 이 알라흐자 커터백 증후군, 즉 자기가 아는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확신이 과할 경우에는 이 다시 생각하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문제다. 네. 사람들이 자기를 개선하는데 무언가를 투자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많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우리의 자아, 뭐냐면 나의 이 내가 알고 있다, 내 신념 이런 것을 내려놓으면 내 자아가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 대한 동일시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 생각에 대한 똥꼬집이 있다라는 똥꼬집이 있다. 자기 생각을 잘 안 내려놓죠.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을 때 자기 약점을 부정하고 부정하고 싶은 충동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초인지 기술 이제 원래는 메타 인지력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메타 인지 기술.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걸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공자님이죠.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자기 자신을 반성해라. 이게 메타 인지가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탁월한 수준에 도달할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탁월함을 판단할 지식과 기술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보는 눈이 없으면서 확신에 찬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선무다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명심해야 될 거는 이런 사람들 놀리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일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라 라는 겁니다. 과도한 확신으로 무장하게 되는 시점은 초심자에서 아마추어로 나아갈 때 이때 그런 현상이 생긴다. 여기 보시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밝히려는 의지와 그 주제와 관련된 지식의 양을 이렇게 보시면 섣부르게 할 때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는 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초심자에서 아마추어 나갈 때 다시 생각이 사이클이 깨질 수 있고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서 겸손함을 잃게 되는. 그래서 요 고비를 넘어가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재미난 카툰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요. 자아도취자 테스트입니다. 1단계. 잠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만일 1단계를 제대로 잘했으면 자아도취자가 아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메타인지를 잘 한다면 자아도취자는 아니다. 그렇죠? 팀 어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만함은 무지의 확신을 합한 것이다. 겸손함이 인생의 경험을 흡수해서 이것을 지식과 지혜로 바꿔놓는다면 오만함은 인생의 경험을 튀겨내는 고무방패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죠. 경청이 지혜를 만든다. 경청을 하게 되면 지혜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청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경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의심,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맞다라고 믿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이 의심이 안겨다 주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똑똑해지도록 노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훨씬 훌륭한 학습자,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자주 했던 얘기죠.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태도, 그런 겸손함. 근데 사실 스티브 잡스가 겸손한 사람이었던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그 얘기고요.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신에 찬 겸손함이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확신도 있고 겸손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확신이고 뭐에 대한 겸손함인가 보겠습니다. 자, 겸손함은 확신을 적게 하는 것,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겸손함, 휴밀리티는 라틴어 어원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즉 뭐예요? 베이직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겸손함은 얼마든지 오류를 저지르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땅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다. 확신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믿느냐 하는 문제다. 그래서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 방법론을 얼마나 신봉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자기에도 있음을 확신하면서도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 즉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접근법이 안 맞을 수도 있다.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하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확신의 최적점, 즉 확신에 찬 겸손함 모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확신에 찬 겸손함이고요. 자기가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문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능력, 뭐냐면 나는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즉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을 얘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기가 가진 낡은 지식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심도 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통찰을 찾아 나서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훨씬 더 용감하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두운 면도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확신에 대한 최적점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도구, 생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확신에 찬 겸손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확신에 찬 겸손함은 다시 생각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다시 생각의 질도 높여주게 되고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자기 믿음을 기꺼이 수정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높았고요. 가장 효과적인 지도자들은 자신감과 겸손함 두 측면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실제로 연구조사 결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락의자 쿼터백 증후군과 가면 증후군 사이에 확신에 찬 겸손한 구역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자, 학습은 자기가 배울 게 있음을 깨닫는 순간 겸손함이 전제된다. 예, 내가 배울 게 있다. 아직 많이 배울 게 남았다라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만이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안다. 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병이 다 안다 병이래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다 병.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비범함, 겸손함은 사람 누구나 맹점을 가지고 있다. 평생 배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 배울 수 있다. 공자님 얘기 또 나올 수 있죠. 우리 3인행의 필유 아사라. 3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고, 자기보다 좀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자, 오만함은 자기 약점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게 되고, 겸손함은 자기 약점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확신에 찬 겸손함은 이게 교정용 렌즈 역할을 해서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틀렸을 때 느끼는 기쁨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않았을 때 오히려 기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목표는 보다 자주 틀리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자주 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 평가를 가지고 이제 사람 뽑잖아요. 예. 근데 일부러 자기의 기준과 다른 사람 한번 뽑아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제로 내 기준과 다른 사람 뽑았을 때 실제로 어떤지, 예. 실제로 내가 이런 사람 뽑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다. 지혜를 얻는 방법. 살아간다, 실수를 한다. 자기가 한 실수를 통해 학습한다. 지혜가 축적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얻은 지혜가 사실은 전혀 지혜가 아님을 깨닫는다. 이런 인식은 지혜를 가져다 준다. 재밌는 표현이죠.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달을 발견하면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다른 진리를 의미하고 손가락은 어떤 글자, 그 과정에서의 도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강을 건넜으면 건널 때 쓰던 배는 버려라. 그리고 산을 올라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선불교에서는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인은 내 이야기는 문지방 넘어가면서 다 잊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죠. 네. 당신의 생각을 감시하는 독재자라는 내용에서는요.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그 생각들이 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남았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펼치면서 자기를 공개할 때 우리는 재빠르게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찾아낸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은 바로 자기 주장의 허점이다. 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터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서 필터링된 인터넷 정보로 인해 편향된 정보에 갇힌 현상. 이게 최근에 와서 이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만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이 돼요. 그러니까 늘 보던 방식, 내 사고 패턴에 부합하는 것들만 자꾸 추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이 버블에 갇히게 된다. 필터의 버블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보수적 성향의 어떤 컨텐츠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고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진보적 성향에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자기한테 노출되겠죠. 네. 자, 그래서 때로는 다른 반대 측면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의견은 이 필터 버블 안에 갇힌 채로 보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믿음은 에코 챔버, 반향실 안에 밀봉이 되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믿음의 힘을 보태고 박수를 쳐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믿는다. 즉 이게 뭐예요? 이제 어떤 지혜로운 왕이 처음에 왕권을 잡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잘 처신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뭡니까?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말년에는 진짜 그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해온 자기의 어떤 결정이 맞아 떨어져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했던 자기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게 되죠. 예. 그게 오히려
다음 성공을 발목을 잡는 그런 방해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그런 비즈니스계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확신의 성체가 단단하게 완성이 되고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애착, 어태치먼트인데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 동일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가 자기의 생각, 의견, 이런 관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동일시 한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리를 해라. 그걸 분리를 하실 때 우리가 다시 생각을 더 잘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종류의 분리가 매우 유용한데 자신의 현재에서 과거를 분리해라.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그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의견을 분리해라. 자신의 의견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그 의견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배운 것을 깡그리 잊어버려야 된다. 네.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옳은 사람은 많이 듣고 또 자기 마음을 자주 바꾼다. 만일 당신이 자주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주 틀릴 것이다. 예. 요즘 지금 그 대선이 곧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나름의 공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들도 이제 선거철에 공약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이거 저기 공약만 남발하고 실제로 뽑아주면은 공약을 제대로 안 지킨다.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인가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약했던 것들이 실제로 대통령이 돼서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상황을 더 잘할 수 있죠. 뭐 기밀 문건이라든지 대통령이 되면 볼 수 있는 문건들,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깊숙이 들어가면 더 잘 알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걸 알고 보면은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어설프게 선무당 사람 잡는 식으로 막 공략했던 게 이게 그렇게 진행해서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를 깨달았다면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비판의 목소리를 쏟습니다. 공약대로 안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정치인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정책을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약이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자기가 틀렸음을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제가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알고 보니까 틀렸던 거였습니다라고 자기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런 인정을 할 때 우리가 또 너그럽게 또 받아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그리고 이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반야신경의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반야신경이 이제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운계공 도일체 고액이라 해서 이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하죠. 어떤 집착? 내가 옳다. 자, 어떤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느냐? 불교에서는 오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색수상행식이 되는데 색은 물질, 육체, 수는 감정, 감각, 느낌, 상은 이 감정과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생각, 어떤 표상, 개념 이런 것들이고요. 행은 어떤 의지, 욕구 이런 다양한 정신작용들을 행이라고 하고 식은 분별하고 뭔가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것들을 이제 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다 항고한 것, 늘 그러한 것 또는 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관자재 보살이 이 반야 바라밀다의 지혜를 행할 때 오온이 공인 것을 비추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온갖 괴로움을 건너갔다. 이걸 떨쳐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면서 수상행식도 역부여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중에 처음에 색에 대해서 이게 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 수상행식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어떤 것을 바로잡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면 그 잘못이 누구의 잘못인지를 전혀 중요하지 않다.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자기 힘을 되찾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배우 윌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의 의견을 자기 정체성과 동일시해서 때로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검사처럼 기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억지를 부리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꼰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혹은 과학자처럼 살면서 설령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가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도 진리를 추구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Think Again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와닿았던 어떤 생각, 또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정리된 생각을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거 잠깐 나누고 코칭 질문과 통찰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김영욱 원장님, 변함없이 진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출발점은 생각이다 올려주셨고요. 김민욱 대표님, 처음 체크한 답을 다시 생각하여 붙였을 때 정답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시 생각하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의심을 가지고 생각해보라라는 거죠. 김덕순 코치님,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자아에 초점을 맞추자. 네. 김기덕 선생님, 다시 생각하는 것, 제가 한 번은 다 읽었네요. 무식함 용감하다. 겸손함은 땅으로부터다. 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네, 또 올려주시는 분. 네, 오수연님, 네, 들어오셨네요. 마음가짐에는 거울이나 센서 따위가 없으므로 자기의 인지적 맹점을 인식하고 자기 생각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네. 자, 그러면, 네, 코칭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혹시 과거에는 이용했거나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 철진한 지식, 철진한 정보나 신념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나고 나니까 아니네 라고 생각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채팅창으로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옛날에는 맞다라고 내가 이렇게 고집을 세웠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꼭 그런 건 아니네. 내 생각이 틀렸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IBM의 옛날 그 회장이 세상에는 컴퓨터는 뭐 10대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었죠. 지금 사람들이 손에마다 각자의 손에 다 컴퓨터를 들고 다니죠. 그리고 스마트폰 되겠어? 라고 했는데 되죠. 제 사례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첫 직장이 삼성 SDS의 그 유니텔 사업부였어요. PC통신. 그 당시 이제 PC통신 한참 붐을 막 뜰 때 이제 제가 들어갔죠. 제가 그 한 대리 때인가요? 그때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우리도 좀 있으면은 TV 홈쇼핑 들어온대 그런 거예요. TV 홈쇼핑 시작한대 그랬어요. 그 저하고 우리 주변 직장 동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하고 사지. 그 테레비 보고 누가 사냐? 그 당시 가장 최신의 비즈니스를 한다는 PC통신 사업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TV 홈쇼핑 그거 보고 누가 사?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TV 홈쇼핑 그죠? 중독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핸드폰에다가 TV 넣는다고 할 때, 야, 핸드폰에다 TV 그거 해가지고 누가 보냐? 그거 코딱지만 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 지하철 타고 그거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구명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나중에는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희는 우물에서 물을 뜨면 되는 걸 왜 사먹느냐 했는데 그렇죠. 우리도 그랬어요. 저희도 그 초등학교 때 야, 해외 어디 나라 가면은 물 사먹는데 그래가지고 다들 야, 물을 어떻게 사먹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다 물 사먹는 시대가 됐죠. 네. 자,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확인하고 인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또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 그 다음 요즘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되는 자신의 지식이나 어떤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신이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이런 대화를 쭉 한번 나눠보시고 지금까지 독서와 코칭 대화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이나 정리된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한 주간 작은 것 하나 실행해 본다면 뭘 해보면 좋을까요?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예, 두 분씩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회의실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할당해드렸고요. 소회실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당된 소회실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고 계시네요. 자,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독서 요약을 제가 좀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코칭 대화를까지 나누셨는데 소감 어떤 게 좋았다 한 말씀씩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태근님, 대화를 통해 책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책 모임에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오수혜님, 오늘도 소중한 통찰 나눔해주신 최강석 코치님, 김기덕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김민혁 대표님, 멀리 영국에 거주하시는 이선화 선생님과 잠시나마 인사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이선화 선생님, 아무런 정보 없이 온 저에게 대화를 통해 모임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김영우 원장님, 독서나 줌을 통해 앞으로 더 열심히 독서 생활을 할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네, 김유미 코치님, 책 내용에 대해 생각하면서 다시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우 원장님, 김덕순 코치 감사합니다. 올려주셨고요. 김덕순 코치님, 코칭을 나누면서 서로의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항상 좋아요. 김기덕 선생님, 네, 1대1 대화를 통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명옥 선생님, 멀리 계신 분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시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즌4 운영 계획, 12월 12일 다음 주부터 총 1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주 일요일 날 아침 6시에 정기 모임을 8시까지 진행합니다. 공통 독서는 월 한 권씩 해서 한 시즌이 이제 12주기 때문에 시즌당 3권을 다루게 되고요. 매일 독서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 네, 실행한 거 이런 것들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시게 됩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체험하신 것처럼 이제 진행을 매 정기 모임 때 하게 되고요. 희망 도서를 지금 설문을 받고 있는데, 8분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직. 네.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은 끌리는 퍼스널 브랜딩, 끌리는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 여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 공동 2등이 4편입니다. 4개의 책이 공동 2위입니다. 네, 폴리메스, 트렌드 코리아 2022, 스토아 수업,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90초인데요. 잠깐 한번 살펴보죠. 네. 폴리메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떠오르는 청년 다빈치로 불리는 마카스 아메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이분 참 대단해요. 경제학, 또 국제관계학, 신경과학 이걸 다 이제 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세계에서 가장 광대하고 다양한 예술품을 보유한 재단 중 하나인 칼릴리 컬렉션 재단의 예술 감독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한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다. 다양한 우물을 팔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강력한 영향력, 넘치는 잠재력을 토대로 변화를 일으키고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방법을 다재다능함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요즘 새로운 가치가 나온 것이 다른 영역과의 어떤 융복합에서 나오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의학과 또 전기공학의 만남 등등 이런 다른 이종 분야와의 어떤 교집합 이런 것에서 부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됐지 않았나. 요즘 보시면 하나로 머먹고 사는 시대는 좀 끝난 건 아닌가. 과거 가수도 노래만 잘 부르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행사도 잘 돼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그죠? 자, 두 번째 지금 공동 2위 트렌드 코리아 2022 뭐 잘하신 책이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 다음 해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 내년 이제 검은 호랑이의 임인년입니다. 임인년.
이민년이죠. 그래서 이는 호랑이를 의미하고 임이 의미하는 것은 일육수에서 이제 북방임 해가지고 북쪽을 의미하고 검은색을 의미하고 물을 의미해요. 임이라는 게. 그래서 검은 호랑이 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오어 캣이라는 앞글자를 땄고요.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릭 라이프, 해시 프레저, 엑스틴 이즈백, 또 이 X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에 대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공동 2위 스토아 수업. 예, 실리콘밸리 철학 멘토로 불리는 라이언 헐리데이가 이제 아침 저녁에 일상을 바꾸지 못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다. 철학의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당장 삶에서 써먹기에는 스토아파의 철학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애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불행을 이겨내는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학습하세요. 이런 얘기죠. 요즘 이제 모든 것을 예측하기 힘든 변동성이 높은 뷰카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토아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동이기제 인생을 바꾸는 90초. 불쾌한 8가지 감정을 제시하고 이 불쾌한 감정을 단시간에 없애고 원하는 삶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작가 조앤 로젠버그는 40년 넘게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이 내담자들에게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8가지 그 불편한 감정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불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네. 90초 만에 감정을 처리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고 합니다. 감정 코칭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자, 그다음 이제 끌리는 퍼스널 브랜딩의 비밀. 여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책이죠. 이거 뒤에 여기가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네. 네, 작은 가게도 이제는 브랜드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차별화된 나만의 퍼스널 마케팅을 시작하자. 강력한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는 5가지 방법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통의 미학, 하는 것이 아닌 창의적 아트, 퍼스널 브랜드의 노하우를 담았다고 하네요. 시즌4 참가자 혜택입니다. 매주 정기 모임 녹화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요. 발표 자료와 관련 자료를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션 독서록 템플릿 또 독서 리스트 템플릿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당 1회 30분의 개인 코칭을 신청자에 한해서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LG전자 같은데 구청하러 가면 한 회당 50만 원이에요. 참고하시고 연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서지도사 2급 수강권을 드리고요. 자, 지난 시즌 참가자들 분들의 소감입니다. 코칭 질문으로 또 다른 관점의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뇌가 활짝 열려서 일요일 하루를 충분하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통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독서와 코칭의 연계, 코칭 대화 나눔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독서 모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땡 잡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좋은 독서 모임을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다니. 자, 참가 신청에 관련해서는 지금 이메일이나 문자 지금 신청서 남겨놓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시즌 4에 다룰 책에 대한 설문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를 설문에 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주 일요일 날 시즌 4 첫 번째 정기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